장가 보낸 세 아들은 소식 한 통 없었습니다. 노부부에게 남은 건 식어버린 방구석과 시린 무릎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의 집에 최 부자가 빚 일부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어린아이를 던져두고 갑니다. 당장 풀칠하기도 바쁜 형편에 굴러들어온 불청객.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달랐습니다. 산비탈을 헤매 꺾어온 들국화를 안기며 텅 빈 집안에 꽃향기를 채우고 고사리 손으로 땔감을 나르며 노부부를 도왔지요.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챈 최 부자가 아이를 팔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이 가여운 아이와 노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 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였지요. 의로움을 목숨보다 무겁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의로움이 재앙을 불렀지요. 고을 제1의 부자 최 씨와 한양의 높은 권세가가 손을 잡고 버려온 비리를 꼼꼼히 캐내다 결정적인 서찰 한 통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서찰에는 무고한 사람을 영모에 엮어 넣으라는 청탁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니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최 씨와 권세가 모두 목이 달아날 판이었지요. 그러나 손이 더 빠른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선비가 서찰을 들고 관하로 가려 하기도 전에 오히려 선비 자신이 영모의 수괴로 몰렸습니다.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바로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선비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아내를 조용히 불렀지요. 바깥에는 찬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녔고 방 안 등잔불은 새어드는 바람결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품속 깊이 품고 있던 서찰을 꺼내 아내의 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지요. 아내는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느끼고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만은 세상에 남겨야 하오. 당신이 살아남아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선비는 잠든 강희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고 깊었는지는 선비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최 부자 집 하인들이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선비는 저항 한 번 없이 끌려 나갔고 아내는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두 눈 속에 새겼지요. 서찰은 이미 아내의 품 안 깊숙이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서찰의 행방을 캐내려는 최 부자의 눈길은 곧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 역시 최 부자 집종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최 부자의 손이 빠른 만큼 아내의 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끌려오던 날 밤 아내는 일부러 강가로 달려가 서찰을 물에 던져버렸다고 울부짖으며 땅을 쳤지요. 최 부자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강물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를 갈면서도 결국 서찰은 강물에 쓸려 사라진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몸수색의 손길이 멈추고 나서야 아내는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병이 깊어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날 밤 마지막 기력을 끌어모아 낡은 보따리 안감을 뜯고 후 서찰을 넣은 뒤 바늘로 꼼꼼히 꿰매 닫은 것이었지요. 그 무렵 최 부자 집의 늙은 하인 하나가 어두운 새벽 마당을 지나다 그 모습을 어렴풋이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낡은 보따리를 수선하는 것이려니 여기고 그냥 지나쳤지요. 쫓겨날 처지가 되고 나서야 그 기억이 쓸모 있는 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다 꿰맨 아내는 강희를 조용히 불러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품에서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열기를 느꼈지요. 이 보따리만은 절대 빼앗기지 말거라.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른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꺼내 보여라. 강희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무겁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꼈지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따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요. 최 부자는 아이를 당장 거두기보다 몇 해 뒤를 내다보았습니다. 영모 가문의 자식이라도 영리하게 자라면 한양 높은 댁에 바쳐 단단한 줄 하나를 더 잡을 수 있었지요. 마침 빚이 밀려있던 판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는 대가로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 했지요. 판술은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최 부자는 아이를 몇 해 뒤에 되찾을 생각으로 느긋하게 돌아섰습니다. 강희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판술을 따라 걸었지요. 발걸음은 작고 더뎠으나 두 손만은 보따리를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희는 생전 처음으로 노부부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판술댁 대문을 들어선 강희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낮은 담장, 기울어진 헛간, 군데군데 이가 나간 기왓장. 최 부자 집의 크고 위압적인 행랑채와는 달리 작고 낡은 집이었지요. 그러나 강희의 눈에는 그 낡음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최 부자 집에서 강희가 머문 곳은 광 한켠 빈자리였으니 지붕 있는 방을 살림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 들어서기는 이것이 처음이었지요. 박 씨가 마루에서 내려와 강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을 내밀며 어서 들어오라고 했지요. 그러나 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어른의 손길은 그 아이에게 언제나 위협이었습니다. 최 부자 집에서 어른의 손이 향하는 곳은 늘뺨이거나 등짝이었으니까요. 강희는 보따리를 가슴에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망칠 곳을 재는 눈빛이었지요. 박 씨는 억지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서서 방문을 열어두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강희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다가 슬금슬금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배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강희는 부엌 안을 기웃거리다 구석 쪽에 놓인 빈 뒤주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강희는 주위를 살피고는 소리 없이 뒤주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레 당겨 닫으니 어두컴컴하고 좁았지만 오히려 그 좁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뒤에서 누가 다가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박 씨는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얕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른 척했지요. 대신 뚝배기에 보리밥을 수북이 퍼 담고 된장국을 한 그릇 더 덜어 뒤주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수저도 가지런히 놓았지요. 그러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뒤주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희는 한참을 기다리다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뒤주에서 반쯤 몸을 내밀어 밥그릇을 끌어당겼지요. 그리고 뒤주 안에 다시 웅크린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두 술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따뜻한 밥 기운이 뱃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강희는 눈을 감고 느꼈지요.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미가 살아있을 때 먹던 밥도 이토록 따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는 그 따뜻함을 모르고 먹었던 것인지도 몰랐지요. 보따리는 뒤주 안에서도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강희는 한 손으로 수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따리를 꼭 붙들고 있었지요. 어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으나 그 말이 어미와 연결된 무언가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방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주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밥을 먹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박 씨는 말없이 바느질 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새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는데 싶었지요.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한켠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판술이 들어와 뒤주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손을 저었지요. 판술은 그 뜻을 알아채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노부부는 말없이 나란히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희는 뒤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침 저녁으로 밥과 국을 뒤주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고 그릇은 어느새 비워져 있었지요. 강희가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뒤주 밖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사람의 기척이 없을 때만 움직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판술이 잠든 뒤 박 씨 혼자 등잔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뒤주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주 뚜껑이 기어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였지요. 할머니. 박 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지요. 할머니, 밥이 참 따뜻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 어딘가를 부드럽게 쳤습니다. 박 씨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뒤주 앞으로 걸어갔지요. 쪼그려 앉아 뚜껑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오래 뜸을 들였거든. 뒤주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뚜껑이 천천히 열리고 가느다란 눈만 내밀고 바깥을 살피는 강희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박 씨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한참을 그렇게 박 씨를 바라보다가 결국 뒤주 밖으로 조심조심 나왔지요. 둘은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지요. 강희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얹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닥타닥 등잔심지가 타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러다 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는 저를 할아버지 댁에 넘기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떴어요. 박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가만히 끄덕였지요. 아버지는 영모를 꾸몄다고 해서 처형당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마지막 말은 거의 혼잣말처럼 흘렀습니다. 강희의 눈은 등잔불을 향해 있었지요.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 아이의 눈은 그저 건조하게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박 씨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울 수 없어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울 것을 다 울어버려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눈이었지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어미를 잃은 슬픔, 아비를 잃은 공포, 짐승 취급을 받으며 지낸 날들. 어린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이 아이는 혼자 치러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박 씨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강희의 작은 손 위에 얹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강희는 뒤주 밖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켠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였지요. 보따리는 여전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따로 이불 한 채를 꺼내 아이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지요. 강희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반쯤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주 밖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강희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뒤주 밖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강희는 집 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이 비에 젖어 냄새를 풍기면 빗자루를 들었고 부엌 아궁이 앞에 땔감이 떨어지면 슬그머니 헛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아이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손이 닿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희는 판술의 집신이 헤어져 발 뒤꿈치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판술은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강희는 아무 말 없이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신을 새로 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니 헤어진 부분을 집 한 줌으로 보강하여 다시 신을 수 있게 만들었지요. 아침 나절 내내 쪼그려 앉아 끙끙거린 끝에 완성된 집신을 판술의 방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판술은 방문을 열고 나오다 집신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강희는 이미 마당 저쪽에서 마른 풀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이 심하게 트고 갈라진 것도 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강희는 뒷산 쪽 숲에서 잣나무 껍질을 조금 벗겨다 아궁이 옆에서 달군 뒤 기름기를 짜내어 박 씨의 손에 조심스레 발라주었지요. 박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강희가 두 손으로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들국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가 빨래를 개다가 무심결에 중얼거렸지요. 참, 들국화가 피었을 텐데. 저 산비탈의 가을마다 지천으로 피더니. 혼잣말이었습니다. 강희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강희가 한 떼기 진 들국화를 두 손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산비탈을 혼자 다녀온 것이었지요. 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덩굴에 긁힌 자국이 손등에 서너 군데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희는 그것이 아픈지도 모르는 듯 들국화를 박 씨에게 내밀었지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셔서요. 박 씨는 받아든 들국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장가간 아들 셋이 있었지만 어미의 말 한마디를 기억해 꽃 한 송이 꺾어 온 적은 없었지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박 씨는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강희 앞에서 그럴 수 없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술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최 부자에게 빚독촉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 동안 판술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당을 걸을 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지요. 강희가 들어온 뒤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이미 잠든 뒤 판술은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앉았지요. 방 한켠에 강희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아이의 얼굴 위에 얹혀 있었지요. 강희는 자면서도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보따리를 놓은 적이 없었지요. 판술은 한참을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두덩이 약간 부은 것은 낮에 땔감을 해오다 연기를 마신 탓이었지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잠에 든 얼굴이 저렇게 평화로울까. 판술은 스스로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방문을 닫았지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곳간을 채워야 할 추수가 끝났는데도 어딘가 술렁이는 기운이 가시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저작거리에서 몇몇 노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지요. 이 고을만이 아니라 인근 세 고을을 직접 순행하며 수령의 치적을 살피고 백성의 사정을 듣는 중이라 했습니다. 어사가 이 고을에 당도하는 것은 이제 며칠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지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최 부자에게 시달리던 이들에게는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말이었고
반대로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소식이었지요. 판술댁 담장 너머에는 성서방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올해로 이른이 훌쩍 넘었으나 귀가 밝고 발이 빠른 사람이었지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면 성서방의 입을 거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주워 듣는지 알 수 없었으나 사람들은 성서방의 말은 의뢰 믿었지요. 그날도 성서방이 판술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판수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판술 영감 들었는가? 어사 수행관원 하나가 미리 마을 동향을 살피러 다닌다는 거 말이야. 벌써 마을 어귀 주막에 사흘째 머물고 있다더군. 어사 당도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모으는 것이지. 판술은 마당에서 지게를 손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가 여기까지 왔다고? 왔다마다. 저녁마다 주막에서 술 한 잔씩 걸치며 마을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내가 직접 받는 걸. 판술은 하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암행어사든 수행관원이든 벼슬아치 이야기는 자신과 거리가 먼 일이라 여겼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지게끈을 다시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희는 달랐습니다. 강희는 헛간 앞에서 땔감을 다듬다 멈추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쥔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성서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행관원이 주막에 머문다. 어사가 이 고을에 머지않아 당도한다. 강희의 눈이 가만히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금 떠올랐지요.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른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꺼내 보여라. 서찰이 무엇인지 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시의 어린 강희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어미의 목소리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무겁고 단단했는지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땔감을 다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서방의 말은 판술의 귀를 지나쳐 버렸지만 강희의 가슴 속에는 깊고 조용하게 새겨졌지요. 담장 너머 성서방은 판술과 몇 마디를 더 주고받다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판술은 지게를 짊어지고 헛간으로 들어갔고 강희는 다듬은 땔감을 아궁이 옆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그마한 손이 땔감을 쌓는 동안에도 강희의 머릿속에서는 성서방의 말이 계속해서 조용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판술댁 대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더니 덩치 좋은 사내 하나가 안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판술의 큰아들 득수였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명절도 제삿날도 아닌데 불쑥 나타난 터라 판술은 반기면서도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박 씨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득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강희가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득수의 눈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요. 최 부자한테서 데려온? 판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수는 혀를 한번 찼지요. 안 그래도 살림이 빠듯하신데 웬 입을 하나 더 늘리셨어요. 빨리 돌려보내세요. 최 부자한테. 공연히 집만 내는 거지 뭐가 됩니까? 말은 낮았으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판술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지요. 마루 끝을 바라보며 긴 담뱃대를 천천히 입에 물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솥 가장자리에 살며시 내려놓았지요. 강희는 낙엽을 쓸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자루질이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지요. 이 댁에 온 뒤로 강희는 어른들의 말을 유심히 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최 부자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어른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아야 다음 일을 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보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강희는 낙엽 무더기를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 곳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득수는 밥상을 받고 나서도 몇 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못 해드리는 판에 남의 자식까지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최 부자가 내밀 때 거절하셨어야지요. 판술은 그제야 담뱃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오래 침묵하다 그저 밥이나 먹으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득수가 밥상을 물리고 떠난 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희는 이미 낙엽을 다 쓸고 땔감단을 묶고 있었지요. 등이 자꾸 좁았습니다. 겨울 들머리의 바람이 아이의 저고리 자락을 흔들었지만 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술은 마루에 앉아 그 등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살림이 넉넉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 작은 등을 보고 있으니 돌려보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술은 그 이유를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지요.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가 강희 옆에 쪼그려 앉아 땔감단을 함께 묶기 시작했습니다. 강희가 고개를 들어 판술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득수가 다녀가고 사흘 뒤 이번에는 둘째 아들 봉수가 들렀습니다. 역시 아내도 없이 혼자였지요. 봉수는 마당에서 강희를 보자마자 형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보다 말이 더 많았지요. 강희가 있으면 마을에 소문이 나쁘게 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영모 가문의 아이를 거두었다는 소문이 돌면 아버지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판술은 그 말에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나와 봉수를 조용히 불렀지요. 어미 말 들어라. 그 아이 이야기는 더 꺼내지 말거라. 봉수는 어미의 낮은 목소리에 잠시 멈추었다가 그래도 마지못해 한마디를 더 얹고는 그 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수가 떠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판술은 봉수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웠지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물려지고 나서였습니다. 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 앞마루에 조용히 나왔지요. 방 안에는 판술이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강희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판술도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희가 판술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판술이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안 내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땔감도 다 해오고 물도 다 길어 올게요. 밥도 제가 지을게요. 할머니 손 아프신 것도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쥔 손이 하얗게 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판술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는 아직 덩굴에 긁힌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판술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강희의 눈이 천천히 올라와 판술의 눈과 마주쳤지요. 판술은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겁이 가신 자리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가득 차 있는 눈이었지요.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판술도 알았습니다. 판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거라. 아무도 내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씨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눈가가 조금 붉었지요. 박 씨는 강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기억이 박 씨에게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도 박 씨는 살림에 바빠 그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박 씨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자락을 쥐었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지요.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조금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판술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요. 아들들이 한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고 앞날도 불투명했지요. 그러나 판술의 마음속에서 어느새 결심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판술은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지요. 방 한켠에서 강희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에 닿는 순간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열이었지요. 보통 열이 아니었습니다. 영감, 일어나 봐요. 강희가 열이 심해요. 판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고 강희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강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판술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우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깃고 수건을 적셔 들어오니 손이 고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지요. 박 씨는 이미 약재단을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약재를 추려내는 손이 떨렸지요. 판술은 차가운 수건을 강희의 이마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가 신음소리를 냈지요. 열이 너무 높아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지요. 판술은 수건이 미지근해질 때마다 우물로 나가 다시 적셔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발이 시려도 멈추지 않았지요. 박 씨는 약탕기 앞을 지키며 불을 조절했습니다. 약재가 충분히 우러나도록 약한 불로 다리는데 박 씨는 공을 들였지요. 눈이 침침하여 불빛이 두 개로 보이는 것 같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열은 내리지 않았지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부부는 교대로 강희 곁을 지켰지요. 판술이 눈을 붙이는 동안 박 씨가 곁에 앉아 있었고 박 씨가 잠깐 쉬는 사이 판술이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사흘째 밤이 깊었습니다. 이날 밤 따라 눈발이 더 거세게 몰아쳤지요. 판술은 또 우물로 나가 수건을 적셔 오다가 대문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얼굴 위로 쏟아졌지요. 이 아이를 보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금 온몸에 퍼졌습니다. 사흘째 밤이 새고 날이 밝아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약탕기 옆에서 꾸벅꾸벅 졸던 박 씨가 강희 쪽을 보니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조심스레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이마가 미지근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을 꼭 감았지요. 열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강희가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1시경쯤 지난 뒤였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보았지요. 판술과 박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헬쑥했지요. 판술의 손등은 우물에 몇 번이나 다녀온 탓에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요.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강희는 그냥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부부도 강희도 이날 이후로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열이 내리고 닷새가 지난 뒤였습니다. 아직 얼굴에 핏기가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강희는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지요. 이튿날부터 조금씩 마당에 나와 바람을 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가벼운 땔감단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말려도 소용없었지요.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강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술댁에 들어온 뒤로 그를 빠르게 익히고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잊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떤 이는 성서방한테 들었다 하고 어떤 이는 저작거리에서 주워들었다 했습니다. 판술은 그런 소문이 오히려 걱정스러웠지요.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막 풀리려 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최 부자가 하인 둘을 앞세우고 판술댁 대문 앞에 나타났지요. 판술은 마루에서 내려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지요. 판술 영감, 오래간만이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있다니 반갑소. 판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데려갈 때가 됐소. 한양 쪽 높은 댁에서 영리한 아이를 찾는다 하여 잘 부탁해 두었으니 이 아이가 가면 넉넉하게 대접받을 것이오. 말은 부드러웠으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강희를 한양 권세가에게 종으로 넘기겠다는 것이었지요. 최 부자는 품속에서 빈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잔뜩 구겨져 있었지만 도장과 손도장이 선명한 문서였지요. 판술 영감, 내가 맡긴 아이를 이제 데려가겠소. 거스를 생각은 말고 빚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는 영감도 잘 알 테니. 판술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마루 안쪽에서 박 씨가 나와섰지요. 강희는 부엌 뒤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기름진 목소리가 귀에 박혔지요. 한양 높은 댁.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희는 알았습니다. 최 부자 집보다 더 크고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강희는 보따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판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다렸지요. 그러나 판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조용한 눈빛이었는데 최 부자의 말을 들으면서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지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판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오. 최 부자는 한쪽 눈썹을 지켜 올렸지요. 오래 기다릴 수는 없소. 며칠이면 충분하오. 최 부자는 잠시 판술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알겠다고 짧게 말하고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판술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곁으로 다가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희는 부엌 뒤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꼭 쥔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요. 판술이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았지요. 최 부자가 다녀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판술은 밥상을 받고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강희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등잔불만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밥상이 물려지고 강희가 부엌에 들어간 뒤 판술이 입을 열었습니다. 논을 팔겠소.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술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지요. 논 한 떼기는 판술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습니다. 세 아들 혼례를 치르고 흉년을 넘기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팔지 않고 지켜온 것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판술이라는 사람이
평생 지켜온 마지막 버팀목이었지요. 그 돈으로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강희를 양자로 드리는 문서를 작성하겠소. 최 부자가 빈 문서를 들이밀지 못하도록 뿌리째 없애버리는 거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지요. 논을 팔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부부가 나이 들어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아들들이 챙겨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것을 박 씨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박 씨의 눈앞에는 자꾸 강희의 손이 어른거렸습니다. 집신을 수선해 방 앞에 놓던 손, 박 씨의 갈라진 손에 기름을 바르던 손, 들국화를 두 손 가득 안고 산비탈에서 내려오던 손, 그리고 사흘 밤 열을 앓으면서도 보따리를 놓지 않던 손이었지요. 그러시지요. 박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지요. 판술은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가라앉았지요. 결정한 뒤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망설일 때가 가장 무거웠고 결심이 서면 오히려 가벼웠지요. 이튿날 새벽 판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희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지요. 장터 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논 문서를 내놓고 매매를 성사시키는 데에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판술은 그 돈으로 관아에 가서 빚 청산 문서를 처리하고 강희를 양자로 드리는 수속을 밟았지요. 관아의 서리가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동안 판술은 마루 끝에 앉아 먼 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허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강희가 마당에서 물을 깃다가 판술을 보고 달려왔지요. 판술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강희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강희는 문서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 이름 석자는 알아볼 수 있었지요. 문서 위에 강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희는 한동안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판술도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씨가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지요. 노부부가 평생 지켜온 논 한 떼기가 오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밥상은 어느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논을 팔았다는 소문이 아들들 귀에 들어가는 데에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달려온 것은 큰아들 득수였지요. 이번에는 아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얼굴이 이미 붉어져 있었지요. 득수는 마루에 오르지도 않고 마당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 논이 어느 논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인데 남의 자식 하나 때문에 그걸 팔아버리셨다고요. 판술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요. 둘째 봉수도 한시진도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두 형제가 마당에 서서 번갈아 목소리를 높였지요. 말이 쌓일수록 날이 서졌습니다. 급기야 봉수가 한 발 더 나갔지요. 우리한테 물려주실 것도 없으면서 남의 자식한테 논을 쓰시다니요. 그 아이가 뭔데요, 대체. 영모 가문 자식을 양자로 들이셨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실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박 씨가 나왔지요. 평생 순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철없이 굴어도 타이르는 편이었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날 박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봉수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봉수가 멈추었지요. 네가 어미한테 언제 들국화 한 송이 꺾어다 준 적 있느냐. 네가 어미 손이 트고 갈라진 것
한 번이라도 살핀 적 있느냐? 내 아비 집신 다른 것 보고 손수 고쳐놓은 적 있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한 일이다. 네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그 아이는 이 집에 온 첫 달부터 했다. 피를 나눴다고 다 자식이 아니야. 어미는 그것을 이제 알았다. 봉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득수도 마찬가지였지요. 평생 어미의 입에서 호통 한 번 들은 적 없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오히려 고함보다 더 깊이 박혔지요. 셋째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아들들이 한마디도 덧붙이지 못하고 대문을 나선 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도 그 호통에 놀랐는지 마루 끝에 앉아 한동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 강희는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숨을 참았지요. 논을 팔아 자신을 양자로 들인 것이 아들들과 이런 다툼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스러움이 이불을 쥔 손에 고스란히 담겼지요. 저녁이 되어 밥상을 물리고 나서 판술이 강희를 불렀습니다. 강희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앉았지요. 아까 들었지? 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 노는 네가 없어도 언젠가는 팔았을 땅이다. 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판술도 더 말을 얹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지요. 아들들이 폭풍처럼 다녀간 뒤 사흘 동안 강희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먹고 일도 했지요. 땔감을 묻고 물을 길어오고 박 씨의 심부름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밥상 앞에서도 마당에서도 아이는 자꾸 먼 데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술과 박 씨는 그것을 보면서도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지요. 강희가 스스로 열 준비가 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강희가 방으로 들어왔지요. 노부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천천히 이마를 내려 큰절을 올렸지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손등에 닿은 채로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있었지요. 판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강희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이윽고 강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였지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희의 어깨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이 파도처럼 가늘게 떨렸지요. 3챕터에서 등잔불 앞에 앉아 건조하게 먼 대를 바라보던 그 눈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진 것이었지요. 판술은 헛기침을 두어 번 거듭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었지만 그리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가 강희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며 품에 안아준 기억이 박 씨에게는 많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살림에 치여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떨리는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순간 박 씨의 손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지요. 강희는 박 씨의 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없었는데 박 씨의 손이 등을 다독이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작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방 안 공기가 그것을 고스란히 품었습니다. 판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바깥 찬바람을 쐬며
한동안 서 있었지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판술은 소매 끝으로 눈가를 한 번 훔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잦아든 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물수건을 짜서 강희의 눈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판술은 담뱃대를 만지작거리다 내려놓았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을 잤습니다. 처음이었지요. 강희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보따리를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낮 동안 녹아 물방울을 떨어뜨렸고 마당 구석 흙틈으로 이름 모를 풀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지요. 강희는 그 풀을 보고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는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쑥이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쑥을 조심스레 캤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강희의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천 이곳저곳이 헤어지고 실밥이 터진 곳도 있었지요. 겨울 내내 강희가 품에 안고 자는 바람에 더욱 낡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등잔 아래서 바늘을 꺼내 보따리를 꿰매기 시작했지요. 한 땀 두 땀 꿰매다가 안감 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늘이 무언가에 걸렸지요.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안감 안쪽에 단단하고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꿰매어 숨겨놓은 것이었지요. 박 씨는 강희를 불렀습니다. 강희가 다가와 박 씨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박 씨가 안감 솔기를 조심스레 뜯어내자 비단 주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길이의 작은 주머니였지요. 비단은 세월의 빛이 발았지만 단단히 여며져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지요. 이 보따리만은 절대 빼앗기지 말 거라.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른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꺼내 보여라. 너무 어렸던 탓에 보따리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지요. 어머니와 연결된 것을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강희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비단 주머니의 여밈을 조심스레 풀었지요. 안에는 두꺼운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것을 펼쳐 들었지요. 등잔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씨를 다 읽어 내려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강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짚어 가며 읽었지요. 서찰에는 최부자가 한양의 높은 권세가에게 무고한 사람을 영모에 엮어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인의 관직 인장이 겉봉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강희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서찰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처형당했고 어머니는 종살이를 하다 세상을 떴지요. 강희는 서찰을 든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옆에서 말없이 강희의 어깨를 지켜보았지요. 이윽고 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요. 어사또께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박 씨가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서방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수행관원이 주막에 머문다고요. 강희는 그날 밤부터 성서방의 집 담장을 넘어 주막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부자가 빚독촉을 핑계로 보름 가까이 하인을 판술대 거기에 붙여 두고 있었지요.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오는 그 감시의 눈길 속에서 강희는 어사 수행관원에게 전할 쪽지를 미리 써 품속 깊이 넣어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다시 품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번에는 보따리가 아니라 강희가 직접 안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최부자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하인 하나가 쫓겨났습니다. 가세가 기울면서 최부자가 오랜 하인들을 하나둘 내치기 시작했지요. 늙은 하인은 평생을 그 집에서 보냈건만 쌀 한 말 손에 쥐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나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한동안 마을 어귀를 서성이다가 결국 최부자 댁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쓸만한 배 하나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지요. 최부자는 늙은 하인을 만나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귓가에 한마디를 흘리자 표정이 달라졌지요. 강희 어미가 죽기 직전 어두운 새벽에 낡은 보따리 안감을 뜯어내고 안에 무언가를 꿰매 넣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수상한 일이 아니냐고 했지요. 물론 그 기억이 쓸모 있는 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쫓겨나고 나서였지만 그 사실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물에 던졌다고 믿었던 서찰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지난 세월의 안도가 한꺼번에 공포로 뒤집혔지요. 강가에서 울부짖던 그 여인의 연기였다면 서찰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있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최부자는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영모 가문의 증표를 훔쳐간 도적이 있다고 고했지요. 증거를 들이밀며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관하 수령은 최부자의 손길이 닿아 있는 자였으니 포졸들을 내어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판술댁 대문을 두드린 것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판술은 마루에서 일어나 대문을 열었지요. 최부자가 포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씩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판술은 박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뜻은 통했지요. 박 씨가 강희를 부엌으로 데려가 뒤주 앞에 세웠습니다. 강희는 저항하지 않고 뒤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판술과 박 씨는 마당으로 나와 자신들이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실토했습니다. 포졸들의 시선을 방과 곳간 쪽으로 끌기 위해서였지요. 포졸들이 방과 뒤주를 뒤지는 곤란한 틈을 타 강희는 뒤주 안에서 품속에 넣어두었던 쪽지를 꺼냈습니다. 뒤주 틈으로 바깥을 살폈지요. 포졸들의 발소리가 부엌에서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뒤주 뚜껑을 살짝 밀고 쪽지를 담장 넘어 성서방의 마당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쪽지에는 두 가지 부탁이 담겨 있었지요. 하나는 어사 수행관원이 머무는 주막으로 달려가 서찰의 존재를 전해달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인근에 사는 아들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뒤주 앞에 다가서며 포졸들에게 열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뒤주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직전이었지요. 뒤주 뚜껑이 위로 들어 올려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뚜껑이 밀렸지요. 강희가 스스로 문을 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뒤로 한 발 물러섰고 최부자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희의 눈빛은 뒤주 안에 웅크려 있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포졸 우두머리는 이 집에 오기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출동하기 직전 어사 수행관원이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다가 단단한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사께서 당도하시기 전까지 이 고을 사건은 독단으로 처리하지 마시오. 수상한 물건이 나오거든 함부로 손대지 말고 반드시 보고부터 올리시오. 그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는 최부자의 청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지만 어사의 이름 앞에서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지요. 잘못 처신했다가 어사에게 찍히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강희가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사또께 직접 올리겠소. 손을 대면 어사또께 구할 것이요. 부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포졸 우두머리의 눈이 비단 주머니에 고정되었지요. 봉안 겉면이 등잔 불빛에 비쳐 드러났는데 그 위에 찍힌 인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양 조정 고위 관직의 인장이었지요. 포졸 우두머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서 저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진짜라면 함부로 손댔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가짜라면 가짜대로 나중에 처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일 경우를 생각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설 수 없었지요. 최 부자가 다가서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 것의 말에 속지 마시오. 저 아이가 어디서 저런 물건을 훔쳐들었는지 알겠소. 빨리 빼앗아 확인해 보시오. 그러나 포졸 우두머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부자를 향해 손을 들어 막았지요. 잠깐 멈추시오. 최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사 도착 전까지 본인은 독단으로 움직일 수 없소. 수상한 물건이 나왔으니 어사께 보고부터 올려야 하오. 어사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집 안의 것에 아무도 손대지 마시오. 포졸 우두머리는 뒤를 돌아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들은 묵묵히 집 바깥으로 나가 자리를 잡았지요. 공식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명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관아 포졸들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가 꺼내든 비단 주머니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강인은 비단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요. 판술이 강희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 옆에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포졸들이 집 바깥을 에워싸고 최 부자는 마당 한켠에 서서 이를 갈았습니다. 마당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지요. 그러나 강희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당도하기를 기다리면 되었지요. 쪽지는 이미 성서방의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집 바깥을 지키며 어사를 기다리는 동안 마당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켠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강희를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저 비단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최 부자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것이 어사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목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포졸들이 바깥을 지키는 사이 슬그머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담장 옆 좁은 골목 쪽으로 빠졌지요. 그쪽에는 포졸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뒷담 너무 어두운 뒷길이 있었지요. 최 부자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설 부하 셋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미 해가 완전히 기울어 어둠이 깔린 덕에 부하들은 뒷길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부하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판술과 박 씨가 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지요. 강희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부하 하나가 이미 곁에 다가선 뒤였습니다. 노부부는 그대로 방 안에 갇혔습니다. 강희는 따로 묶여 헛간 기둥에 매였지요. 최 부자는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헛간 구석에 쌓인 마른 집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꺼냈지요. 불씨가 집 끝에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는 묶인 손을 비틀었습니다.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요. 헛간 안으로 연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는 방 쪽을 바라보았지요. 방 안에서 박 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술이 문틀을 밀어내려는 소리도 들렸지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지요. 가장 먼저 뛰어 들어온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었지요. 득수, 봉수, 그리고 막내 창수까지 세 아들이 한꺼번에 대문을 밀치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성서방이 쪽지를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아들들이 사는 쪽이었지요. 어사 수행관원이 머무는 주막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 했으니 인근에 사는 아들들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득수가 연기 냄새를 맡고 헛간으로 달렸지요. 봉수는 최 부자의 부하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창수는 방 쪽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근 나무를 발로 걷어냈지요. 판술과 박 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른 집 위의 불씨는 아직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득수가 뚜껑 열린 물동이를 들어 집 더미 위에 쏟아부었지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불길은 잡혔습니다. 최 부자는 도망치려 했지요. 그러나 봉수가 이미 앞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득수가 헛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인은 기둥에 묶인 채 연기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지요. 득수가 새끼줄을 잡아당겼지만 단단하게 묶여 있어 손으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득수는 허리춤에서 낫을 꺼내 줄을 끊었지요. 강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기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방 쪽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강인은 몸을 돌렸습니다. 판술과 박 씨가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강인은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묶여있던 손이 아직 저렸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노부부에게 달려가 두 사람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판술의 등이 넓었지요. 박 씨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강인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지요. 득수는 헛간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도 최 부자를 제압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묶인 몸으로도 부모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논을 판 것을 원망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지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이 집에 와서 집신을 고치고 들국화를 꺾어오고 사흘 밤 열을 앓으면서도 보따리를 놓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연기 속에서도 부모에게 달려갔지요. 득수가 먼저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봉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수는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세 사람은 그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논을 원망했던 것이, 어미의 호통에 말문이 막혔던 것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부끄러웠지요. 바깥을 지키던 포졸들이 소란을 듣고 대문을 밀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부자의 부하들은 이미 봉수와 창수에게 제압되어 마당 바닥에 나앉아 있었지요. 포졸들은 상황을 살피고 부하들을 포박했습니다. 최 부자는 달아날 길이 막혀 마당 한켠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성서방이 마을 어귀 주막으로 달려가 수행관원에게 사정을 고했고 암행어사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판술댁에 당도했지요. 어사는 마당을 한 번 둘러보고 포졸 우두머리에게 경위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강희를 바라보았지요. 강희는 노부부의 곁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무릎을 굽혀 예를 올렸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이 서찰 때문에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최 부자가 한양 권세가와 손을 잡고 무고한 사람을 영모에 엮은 증거이옵니다. 어사또께 직접 올리라는 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지요. 어사는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어 겉봉의 인장을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지요.
수행관원에게 눈짓하여 최부자를 포박하게 했습니다. 최부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끝까지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서찰을 봉하여 한양으로 급히 장계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강희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공식적으로 풀리기 위한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연기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요. 강희는 노부부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준 보따리가 오늘 밤 비로소 제 역할을 다했지요. 최부자가 압송된 뒤 마을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최부자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지요. 최부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관할을 찾아가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는 그 이야기가 며칠째 이어졌지요. 판술 댁도 달라졌습니다. 어사가 강희의 신분과 사정을 장계에 함께 기록하겠다고 했지요. 아버지의 영모 누명이 풀리면 강희는 억울하게 연좌된 양반 가문의 자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갔지요. 강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강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희는 여전히 마당을 쓸었지요.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박 씨의 손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판술의 집신이 또 달아 있었지요. 강희는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아들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들까지 모두 데리고 왔지요. 대문을 들어서는 얼굴들이 전과 달랐습니다. 득수가 먼저 마당에 서서 판술과 박 씨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봉수와 창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절을 마친 뒤 득수가 강희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잘못했다. 어미한테 들었던 말을 그때는 미처 몰랐어. 강희는 고개를 들어 득수를 바라보았지요. 봉수가 한쪽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우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창수가 슬그머니 강희 옆으로 다가서며 어깨를 툭 쳤지요. 형들 앞에서 뭘 그리 굳어 있어. 아우 맞잖아. 강희는 잠시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예를 올렸지요. 형님들께 인사가 늦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박 씨가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판술은 담뱃대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큰 상이었지요. 며느리들이 부엌을 거들고 아들들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희는 판술 곁에 앉았지요. 밥상 앞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은 것이 낯설어 자꾸 주위를 살피는 강희를 보고 창수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밥이나 먹어. 아우. 강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었지요. 이 댁에 처음 온 날 밤 뒤주 안에서 홀로 먹던 밥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밥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지요. 지금 이 밥은 그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판술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이 수시로 들렀지요. 득수는 올 때마다 기울어진 담장을 손보았고 봉수는 아버지의 지게를 새 것으로 바꿔왔습니다. 창수는 말없이 들어와 마당을 쓸고 돌아가기도 했지요. 며느리들도 명절이 아닌 날에도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지요. 강희는 그 사이에서 형제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창수가 억지로 격식을 무너뜨리려 했고 봉수가 뜻밖의 자상하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으며 득수는 말은 없지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네 사람은 오래된 형제처럼 자리가 잡혔지요. 강희는 그 무렵 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조금 익혀두었던 것을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성서방이 마을에서 그를 아는 어른을 소개해 주었고
강희는 이른 아침마다 그 집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머리가 비상하다는 말이 다시 돌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강희가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지요. 두루마기 차림이 반듯한 중년 관원이었습니다. 곁에 짐꾼이 하나 서 있었고 손에는 봉인된 공문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관원은 강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대 강희가 맞소. 강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원은 공문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한양 어사께서 올린 장계에 따라 이번에 심리가 마무리되었소. 선친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으며 가문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전교가 함께 내려졌소. 강희는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조금 떨렸지요. 판술과 박씨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들도 마침 마당에 있었지요. 관원이 공문의 내용을 간략히 전하고 떠난 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희는 공문을 손에 쥔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요. 눈물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강희의 어깨가 처음으로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박씨가 곁으로 다가왔지요. 말없이 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들 부부까지 모두 모여 상을 크게 차렸지요.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창수가 엉뚱한 말로 웃음을 만들었고 득수가 그것을 나무라다가 같이 웃었습니다. 강희도 소리내어 웃었지요. 그날 이후 판술댁 마당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뒷산 언덕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 담장 너머까지 번져 내려온 진달래가 판술댁 마당 안까지 그 빛을 드리웠지요. 박씨는 그 꽃을 보고 오래전 강희가 들국화를 두 손 가득 안고 산비탈에서 내려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 싶었지요. 판술과 박씨 그리고 강희는 나란히 뒷산 언덕을 올랐습니다. 진달래가 지천으로 핀 길이었지요. 강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보따리를 끌어안고 종종 걸음을 치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느긋하고 단단했지요. 판술이 진달래 한 가지를 꺾어 박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씨가 피식 웃으며 받았지요. 강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강희가 불렀지요. 두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됩니까? 판술이 대답 대신 강희의 어깨를 한번 툭 쳤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번의 손길 안에 판술이 하고 싶었던 말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그 뒤로 강희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신분이 회복되면서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되돌아왔지요. 강희는 이른 새벽부터 등잔 아래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판술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내다보다 조용히 돌아서곤 했지요. 박씨는 새벽 공부를 하는 강희 곁에 따뜻한 숭늉한 그릇을 소리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강희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진 것은 진달래가 다시 피기 시작하던 봄이었지요. 성서방이 가장 먼저 담장 너머로 소식을 알렸고 득수와 봉수와 창수가 차례로 달려왔습니다. 박씨는 부엌에서 나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판술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첫날 강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차가 마을 어귀에 당도하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구경을 했지요. 강희는 가마에서
내려 곧장 판술댁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발걸음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그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판술이 마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강희는 마당 한복판에서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 이 댁의 자식이 되던 날 올렸던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절은 그날보다 더 깊었지요. 두 분 덕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판술은 강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박 씨는 강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 위에 눈물이 떨어졌지요. 강희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인지 박 씨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가득한 진달래 향기 속에서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집은 온몸으로 증명했지요. 마음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추운 밤을 함께 지새운 것. 그것이 이 집 내 사람을 이어준 진짜 혈육의 끈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피를 나눴다 하여 다 가족이 아니요. 마음을 나눈 이가 진짜 혈육이라. 판술 노인과 박 씨의 마당에는 그 뒤로 다시는 그늘이 지지 않았다고 했지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가 누구보다 먼저 그 마당 안까지 내려와 피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